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철권 통치가 지배하던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에서 수만 명의 여성이 히잡을 벗어 던지며 한국 노래를 떼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외치며 말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을 천박한 장사꾼 나라라 비하하며 자기 딸의 뺨을 때렸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성 다리우스 샤리피, 그가 지금 한국 대사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고집불통 노병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까요? 독재자의 사망과 함께 시작된 테헤란의 봄, 그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 기술과 문화의 경이로운 반전 드라마를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그저 미국의 발바닥이나 핫으면서 여자들 얼굴이나 팔아 돈을 버는 천박한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놈들의 문화가 우리 신성한 이란 땅을 더럽히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마십시오.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입에 달고 살던 말입니다. 제 이름은 다리우스 샤리피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평생을 바치며 이슬람의 법도를 수호해온 장성입니다. 제 손에는 항상 검은 기도용 염주가 들려 있었고 제 입에서는 서구의 타락을 꾸짖는 호통만이 터져 나왔죠. 저는 제 집무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서방의 뉴스들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리우스 장군님, 하메네이 지도자께서 방금 서거하셨습니다. 부관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을 때 저는 들고 있던 염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툭 하고 카페트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정작 저를 더 공포로 몰아넣은 건 지도자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집무실 창문을 열었을 때 거리에서 들려오는 믿기지 않는 함성 소리였죠. 수많은 여성이 검은 히잡을 허공으로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놀랍게도 제가 그토록 혐오하던 한국의 대중가요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여자들이 단체로 미친 거냐?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저 천박한 노래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해. 저는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증오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해서 밥을 빌어먹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을 홀려 신성한 율법을 어기게 만든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던 부하들을 파면시켰고 한국산 화장품을 쓰는 여자들을 거리에서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국 놈들은 영혼이 없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제 신념은 그토록 확고했습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딸 마리암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에 도착해 거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리암은 히잡을 벗어 던진 채 거울 앞에서 한국 가수의 춤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암,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버지가 누구인지 잊은 거냐?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차가운 거실 공기를 갈랐죠. 마리암은 바닥에 쓰러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울며 비는 대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평생 검은 장막 속에 갇혀 사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을 통해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와 아름다움을 가르쳐줬다고요. 딸의 당돌한 외침에 저는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죠. 마리암의 방 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토록 혐오하던 한국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 보수적인 장군의 집안까지 파고든 저 한국 물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곧 제가 믿어왔던 모든 세상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테헤란 시내에는 지도자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과연 한국 대사관 주변으로 몰려든 수천 명의 여성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딸아이의 뺨을 때린 손바닥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통증보다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마리암의 방 구석에서 빛나고 있던 기괴한 물건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감히 내 집안에 이런 불온한 물건을 들여놓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제가 소리를 지르며 가리킨 것은 태극 무늬가 선명하게 찍힌 연분홍색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그 작은 기계가 제 딸의 침대 위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저는 그 물건을 당장이라도 짓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목구멍에서는 타오르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평생을 이슬람의 법도 아래 살아온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제 가정을 파괴하러 온 악마의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암은 입술을 깨물며 그 스마트폰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은 장막 속에서 사세요. 하지만 이 작은 화면 속에는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세상이 들어있다고요. 딸아이의 외침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딸의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했죠. 거실 벽에 걸린 저의 수많은 훈장과 지도자의 초상화가 오늘따라 무척이나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아까 떨어뜨린 검은 염주를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알을 하나씩 굴릴 때마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제 고집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죠. 하메네이 사후 권력을 장악하려는 아흐마드 알리가 군대를 이끌고 테헤란 광장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히잡을 벗은 모든 여성은 신성모독죄로 처단하겠다. 아흐마드 알리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딸 마리암이 조금 전 광장에서 히잡을 벗어 던졌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집 밖에서는 벌써 총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군화 소리가 평화롭던 주택가까지 밀려왔죠. 저는 창문을 굳게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마리암이 없어졌어요. 아내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방에 있던 딸아이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것이었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테헤란의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흐마드 알리의 병사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여성들을 끌고 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저는 제 지위를 이용해 병사들을 해치며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리암, 어디 있느냐? 아버지다. 제발 대답해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던 제 눈에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죠. 평소 제가 천박한 장사꾼들의 소구이라 비하하는 눈길도 주지 않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사관 앞에는 수백 명의 이란 여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흐마드 알리의 병사들에게 쫓기며 한국 대사관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실소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들, 저 장사꾼들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느냐? 저들은 너희가 죽든 말든 관심도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소리치며 딸을 찾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 대사관의 거대한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총을 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국인 여성과 그녀의 뒤를 따르는 건장한 사내들이었죠. 그들은 병사들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성들을 대사관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단 한 걸음도 들어오지 마십시오. 한국인 팀장. 강지민의 목소리가 테헤란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당당한 기세에 압도되어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고 이 서슬퍼런 총칼 앞에 몸을 던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건이나 팔러 온 줄 알았던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의외의 모습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인파 속에서 마리암의 연분홍색 스마트폰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딸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딸을 잡기 위해 대사관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아흐마드 알리의 병사들이 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리우스 장군님, 당신의 딸이 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배교자입니다. 우리 손으로 처단하게 해주십시오. 아흐마드의 수하가 내뱉은 말에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평생의 동료들이 제 딸을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어온 이 검은 장막이 제 자식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대사관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보았죠. 그것은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빛보다 따뜻하고 강렬했습니다. 마리암이 숨긴 그 스마트폰 속에는 단순히 노래나 춤만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이란의 모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저는 그 비밀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제가 평생 지켜온 염주를 바닥에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이 이란 땅에 심어놓은 진짜 구원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곧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제 인생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위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붉은 선혈이 튀었습니다. 마리암, 안 된다. 내 딸아. 제 비명은 테헤란의 차가운 밤 공기에 찢겨나갔죠. 한국 대사관 문턱을 넘으려던 마리암이 아흐마드 알리의 병사들이 쏜 고무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 위로 딸아이가 소중히 품었던 연분홍색 스마트폰이 힘없이 굴러떨어졌고 화면은 지직거리며 마지막 빛을 내뿜고 있었죠. 저는 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제 평생의 동료였던 혁명수비대 병사들이 제 가슴에 총구를 들이밀었습니다. 다리우스 장군님, 물러나십시오. 저 아이는 이제 지도자님의 법도를 어긴 배교자일 뿐입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책임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아흐마드의 수하가 내뱉은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이, 제가 지켜온 율법이 지금 제 눈앞에서 제 자식의 숨통을 조르고 있었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흙먼지가 마치 제 무너진 자존심처럼 거칠었습니다. 테헤란 광장은 이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메네이 지도자의 사망 소식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권력의 굶주린 아흐마드 알리는 공포 정치를 시작했죠. 거리 곳곳에서는 히잡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이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고 자식들을 지키려는 아버지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옹호하던 그 엄격한 질서가 사실은 이런 추악한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한국 대사관의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뒤편에서 강지민 팀장이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죠. 마리암 양, 정신 차리세요. 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란의 병사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민 팀장은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틈으로 손을 뻗어 마리암을 끌어당기려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러는 걸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남의 나라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거지? 제가 평소 장사꾼이라 비하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었죠. 아흐마드의 병사들이 강지민 팀장을 위협하며 군화를 내디뎠을 때 그녀는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우리 대사님의 허가 없이는 심도 이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당당한 기세에 압도되어 입을 벌린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이란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억압할 때 한국의 이 가녀린 여성은 수십 명의 무장 괴한 앞에서 당당히 인권을 외치고 있었죠. 저는 제 손에 든 검은 염주를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실이 끊어지며 염주 알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툭툭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퍼지는 염주 알들은 마치 제 지난 60년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죠. 장군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비키지 않으면 당신도 반역자로 간주하겠습니다. 아흐마드의 수하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마리암과 강지민 팀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거짓된 명예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꺼져가는 자식의 생명이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리암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는 놈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흘린 피가 얼만데 감히 나를 반역자라 부르느냐. 제 포효에 병사들이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 강지민 팀장과 한국인 직원들이 밖으로 뛰어나와 저와 마리암을 대사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밖에서는 분노 섞인 총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죠. 저는 대사관 안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마리암을 눕혔습니다.
딸아이의 안색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호흡은 위태로웠습니다. 강 팀장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을 비하했던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합니다. 제발, 제발 우리 마리암 좀 살려주세요. 저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강지민 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강지민 팀장은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군님.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 마리암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곧바로 대사관 안쪽의 비밀스러운 방으로 마리암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장비들이 가득했죠. 거대한 화면 속에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병원 풍경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리암이 왜 그토록 한국에 열광했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목숨을 걸었는지를 말입니다. 강지민 팀장이 장비를 가동하자 화면 속에 한국인 의사들이 마리암의 상태를 살피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원격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신의 음성처럼 제 귀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수술실 안에서 제가 평생을 부정해온 한국의 진짜 무서운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결코 넘볼 수 없는 한국만의 압도적인 무엇이었죠. 저는 그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마리암의 스마트폰이 왜 그토록 눈부시게 빛났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테헤란의 어둠을 뚫고 한국에서 날아온 그 기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심장이 다시 뜁니다. 맥박이 돌아오고 있어요. 강지민 팀장의 외침이 정적만이 가득하던 대사관 지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조금 전까지 차갑게 식어가던 마리암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광경은 제 60년 인생에서 본 그 어떤 기적보다 강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내 딸을 살려낸 건 알라의 기도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멸시했던 한국인들의 차가운 기계와 하얀 가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대사관 밖에서는 아흐마드 알리의 병사들이 확성기를 대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들어라. 배교자를 내놓지 않으면 대사관을 불태워버리겠다. 이건 전쟁이다. 육중한 철문이 쿵쿵 소리를 내며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리암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손목을 타고 흐르는 한국산 링거액이 마치 새로운 생명의 피처럼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들어 대사관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던 이란의 병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이란의 병원들은 장비가 노후되어 전구 하나도 제대로 켜지지 않고 의사들은 지도자의 눈치만 보느라 환자의 고통에는 무심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방에서 푸른 빛이 감도는 모니터들이 마리암의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그려내고 있었고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강 팀장님,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 밖에는 수백 명의 병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들까지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죠? 제 물음에 강지민 팀장은 수술 장비를 정리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대한민국은 한번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대사관의 철칙이고 우리 국민의 정서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흐마드의 총구보다 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나라를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제 가족을 지켜준 것은 제가 돈벌레라 비난하던 이방인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평생 만지작거리던 검은 염주를 내려다봤습니다. 끊어진 실 사이로 흩어진 염주 알들처럼 제 낡은 신념들도 이미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었죠. 저는 마리암의 얼굴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건가? 여자들을 가두고 장막을 씌우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을 보여줬어야 했던 건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사관 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암흑이 찾아왔고 마리암의 생명을 유지하던 장치들이 하나둘 멈추는 소리가 들렸죠. 아흐마드 이놈들이 전력을 끊었습니다. 제임스 아니, 대사관 보안 요원이 외쳤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한국의 저 기적 같은 기계들도 결국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텐데 말입니다. 아흐마드는 영리했습니다. 대사관을 무력으로 뚫는 대신 숨통을 조여오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죠. 안 돼. 마리암이 죽어간다. 강 팀장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제가 울부짖으며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였습니다. 강지민 팀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죠. 모두 제자리 지키세요. 비상 발전기 가동합니다. 그리고 위성 수신기 체크하세요. 윙하는 낮은 기계음과 함께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다 끊긴 테헤란 시내에서 오직 한국 대사관만이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 한국의 의사들은 전기가 끊겼던 10초의 공백조차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다시 수술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막혔는데 어떻게 통신이 가능한 거죠? 제 질문에 강지민 팀장이 모니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흐마드가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지구 대기권 밖에서 테헤란을 내려다보는 한국의 눈이 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땅에 가져온 건 단순히 드라마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중동의 그 어떤 독재자도 그 어떤 종교적 장막으로도 가릴 수 없는 압도적인 통신의 자유였습니다. 아흐마드가 테헤란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 때 한국은 저 하늘 위에서 빛의 속도로 진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리암이 왜 그 분홍색 스마트폰에 목숨을 걸었는지 뒤로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사관 정문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아흐마드가 결국 금기를 깨고 대포를 끌고 온 것이었죠. 위기의 순간 강지민 팀장이 제 손에 쥐어준 것은 총이 아닌 작은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는 아흐마드 알리를 단번에 파멸시킬 상상조차 못한 한국의 비장의 카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저 하늘 위에서 무엇을 찍고 있었던 걸까요? 아흐마드 알리가 끌고 온 대포가 대사관 정문을 조준했을 때 저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팀장님, 이제 도망치세요. 제 딸을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무도한 놈들은 정말로 포를 쏠 겁니다. 제 비명 섞인 외침에도 강지민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제 손에 묵직한 태블릿 PC 한 대를 쥐어주었죠.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 움직이는 아흐마드의 군대 모습이 마치 대낮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군님, 잘 보세요. 아흐마드가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지민 팀장의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흐마드의 병사들이 민간인 구역에 독가스를 살포하려 준비하는 장면이 한국의 초정밀 위성에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아흐마드는 인터넷을 끊으면 자신의 만행이 영원히 묻힐 줄 알았겠지만 한국의 적외도 위성은 테헤란의 하늘 위에서 단 1cm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위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제가 알던 상식을 초월해 있었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 물음에 강지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통신망은 지상의 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테헤란 상공에 무료 와이파이 신호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란의 모든 국민이 아흐마드의 추악한 민낯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대사관 밖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흐마드의 병사들조차 자신들의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동요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키려는 게 고작 이런 학살자였나? 병사들의 속삭임이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흐마드는 당황해서 포격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대포를 잡은 병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뿌린 진실의 빛이 아흐마드가 쌓아 올린 공포의 성벽을 허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진실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이 한국식 방식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대한민국, 당신들은 대체 어디까지 준비한 겁니까? 제가 넋나간 듯 묻자 강지민 팀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지지할 뿐입니다. 이제 마리암 양의 수술에 집중하시죠. 한국의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니까요. 그 순간 끊겼던 전력이 다시 돌아오며 지하실 전체가 푸른 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인류가 꿈꿔온 가장 위대한 의술의 정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사관 지하실의 수술실은 이제 거대한 우주선 내부처럼 보였습니다. 마리암의 몸 위로 은색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세상에, 저게 뭡니까? 의사도 없이 기계가 수술을 한다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대학병원 수술실 풍경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죠. 한국의 노련한 외과 의사들이 특수 장갑을 끼고 손을 움직이자 테헤란 대사관에 있는 로봇팔들이 단 0.01mm의 오차도 없이 마리암의 상처를 봉합해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2년간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최첨단 무기를 다뤄왔던 저였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기술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졌죠. 아빠, 아빠. 마리암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60년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노병이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 어린아이처럼 통곡한 것이죠. 마리암, 들리니? 아빠 여기 있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봐라. 제 울부짖음에도 로봇팔은 냉정할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다리우스 장군님, 안심하십시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한국의 원격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신의 음성처럼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부정해온 그 장사꾼 나라의 진심이 무엇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수술이 끝나고 마리암의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강지민 팀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한 곱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밖은 여전히 위험해요. 아흐마드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지민 팀장의 말대로 아흐마드는 이제 대사관을 아예 폭파하겠다며 유조차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곁에 있고 그들의 기술이 이미 테헤란의 민심을 뒤바꿔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강지민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제 딸을 살려준 은혜는 제 목숨을 걸고 갚겠습니다. 아흐마드 저놈의 면상에 한국의 매운맛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죠. 저는 대사관의 보안 카메라를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흐마드는 광기에 찬 눈으로 유조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이미 그의 모든 통신 채널을 장악했고 지금 이 순간 테헤란의 모든 스피커에서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테헤란 전역에 울려 퍼진 것은 뜻밖에도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아흐마드가 선동을 위해 설치했던 모든 확성기에서 한국의 위성 기술이 강제로 송출한 그 애절하고도 강인한 가락이 흘러나왔죠. 이게 무슨 소리냐? 당장 꺼라. 한국 놈들의 저주를 멈추란 말이다. 아흐마드는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리랑의 선율은 테헤란의 시민들과 병사들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인간애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여성들을 위협하던 병사들이 하나둘 총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에는 한국의 NGO 단체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와 아흐마드의 비자금 내역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학살자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거리에서 한 청년이 외치자 거대한 도미노처럼 테헤란 시민들이 아흐마드의 탱크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독재자가 한국의 정보력과 문화의 힘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흐마드는 백기를 들고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며 강지민 팀장을 찾았죠. 제발, 제발 이 방송 좀 멈춰주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소. 돈입니까? 석유입니까? 강지민 팀장은 대사관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차 대신 얼음이 가득 찬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나 석유가 아닙니다. 이란 여성들의 자유, 그리고 히잡을 벗을 권리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숨겨진 자산은 오늘부로 전 세계에 공개될 겁니다. 강지민 팀장이 내민 계약서에는 히잡 강요 폐지와 여권 신장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흐마드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들이켜며
마치 독약을 마시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대사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32년간 군인으로 살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의 짜릿함이었죠. 강 팀장님, 당신들이 정말 해냈군요. 총칼 하나 없이 이 지옥 같은 독재를 끝내다니요. 제 말에 강지민 팀장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통해 스스로 용기를 낸 거죠. 우리는 그저 뒤에서 살짝 밀어줬을 뿐입니다. 저는 그 겸손한 한마디에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실감했습니다. 마침내 테헤란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메네이 지도자의 사망 이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날 거라는 전 세계의 우려와 달리 이란은 한국의 중재와 기술 지원 아래 가장 평화로운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거리에는 이제 히잡을 벗어 던지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여성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한국산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화면 속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죠. 저는 이제 혁명수비대 장성 제복을 벗고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제 딸 마리암은 한국 의사들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죠. 아빠, 우리 이번 여름에는 한국에 가요.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싶어요. 마리암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해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딸의 뺨을 때리며 한국을 비하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되곤 하죠. 저는 매일 아침 테헤란 시내에 새로 생긴 한국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쓰디 쓴 커피 뒤에 찾아오는 그 깔끔한 뒷맛이 마치 지금 우리 이란의 모습 같아서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을 살렸고 우리나라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한국 대사관 방향을 향해 조용히 목례를 올립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 나라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핵미사일이나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술을 혁신하며 문화의 힘으로 세상의 벽을 허무는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우방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며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마리암의 스마트폰 속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들으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화를 만끽합니다. 검은 장막이 걷힌 테헤란의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고 높군요. 대한민국, 당신들이 가져다준 이 소중한 봄날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한층 더